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 독일 폭스바겐이 최악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미국 기준에 맞추려고 배출가스 배출량을 조작했던 것이 드러나서 리콜 조치가 내려졌고요. 미국 내 판매도 중단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자동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승승장구하던 수입차들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무슨 페이라는 말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신용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물건을 사고 결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백화점들까지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었는데 보안 문제도 그렇고 아직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장이 어떻게 끝났나요? 오늘은 어제 좋았던 모양새 이어가지 못했고요. 예. 종합주가지는 37.42포인트, 1.89% 하락해서 1944.64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3.39포인트, 1.93% 하락해서 680.28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가 상당히 매서웠습니다. 거래소에서 4,69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반면에 개인은 3,87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 기관은 연기금이 1,820억 원 매수에 나섰지만 시장을 방어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 60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 역시 5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인 반면에 개인이 1,200억 원 정도 매수를 보였지만 역시 시장을 방어하는 데는 녹록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도 다 내렸더라고요. 그 동조되는 모습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장중에 장 초반 시가는 해외 증시와 연동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 중반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반등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낙폭을 키운 것은 중국에서 오늘 나온 그 PMI 제조업 지표의 부진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의 제조업 지표 47포인트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6년 반 내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이니까 최근에 중국 증시가 좀 불안하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렇게 경제 지표까지 부진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된 이런 투자 심리 악화가 국내의 지수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독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장치 조작 판문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자동차 업체에는 좀 호재로 반영되진 않았나요? 어제 처음 뉴스가 접했기 때문에 어제는 분명히 호재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현대차, 기아차 또 관련된 부품주들 한 4% 가까이 올랐는데요. 오늘은 그 낙폭을 대부분 다 반납을 했습니다. 현대차 4.27%는 하락을 했고요. 네. 기아차 3.4%, 현대모비스 2.5%씩 하락을 했으니까 이 재료가 어제 하루에 그쳤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밖의 종목이나 업종에서는 좀 어떤 것들이 눈에 띄었나요? 오늘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하락을 했으니까 좋은 업종을 고르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의외로 지금 이제 삼성, SDS 같은 특정 종목들의 모양새만 강했고요. 그 외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했고요. 건설업, 증권업 이런 종목들의 낙폭이 좀 컸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반등의 기미가 있었지만 시장이 부진해지자 차익 실현 매물이 더 많이 나오면서 시장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동차 업종들도 어제 강세 이어가지 못하고 낙폭이 큰 종목들로 분류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중국 지표가 안 좋았으니까 중국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이나 업종도 별로 안 좋았겠어요?
큰 틀에서 중국 관련주가 이제 중공업주냐 아니면 소비주냐인데요. 시장이 1.9% 빠졌는데 이 중국 소비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아모레퍼시픽 1.2% 정도 빠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절대적으로 좋았다는 평가는 어렵겠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 그다음에 기계 이런 무거운 업종들의 낙폭이 컸다는 거는 그동안에 차익실현의 욕구와 더불어서 중국의 경제 갈 길이 너무 멀다라는 것에 대한 반영으로 해서 낙폭이 더 컸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추석 전까지는 계속 이런 장세가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지금 같아서 이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좀 더 위험 관리를 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좀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추석을 마치고 오면 10월부터는 실적 시즌 들어가게 되는데 국내 실적 지표의 전망치가 점점 아래로 흐르고 있어서 실적 관련된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으로서는 우호적이긴 쉽지 않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위험 관리는 추석을 전후해서는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자금 순환 동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거 보면은 우리 경제 주체들의 자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가계 부채도 문제지만 기업 부채도 상당히 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가계 자금 동향 분석을 해서 몇 가지 데이터들을 뽑아냈는데요. 최근 뽑아낸 숫자 중에 이 경제 주체들의 빚 부채 규모가 또 사상 최대 4,500조를 넘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부채까지 포함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주체들이 지고 있는 빚을 그냥 다 통턴 겁니다. 네. 가계 및 비영리 단체, 비금융 기업, 법인 그러니까 기업, 또 정부 이런 금융 부채들을 모두 더해봤더니 1분기 말 기준으로 4,544조 5천억 원. 전분기 대비해서 48조 4천억 원 늘었고요.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267조 5천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주체별로도 좀 나눠보면 가계 및 비영리 단체 부채가 1,344조 7천억 원, 기업은 2,350조 9천억 원, 정부 부채는 849조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빚이 많다고 해도 자산이 그만큼 더 많으면 큰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금융자산으로 통계를 또 내봤더니 가계 및 비영리 단체는 1,712조 5천억 원이 플러스여서 자산이 충분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기업은 마이너스 43조 7천억 원 빚이 더 많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고요. 정부의 그 순금융자산은 467조 8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계에는 어쨌든 자산 대비해서 부채가 크게 위험하지는 않은 건가요? 그렇게 보인 이 숫자만으로 보면 그렇게는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근데 추세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기업의 자금 부족 규모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고 가계와 비영리 단체의 자금 잉여 규모는 점점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거는 지금은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이게 부채가 늘어나는 게 부동산에 따른 그런 부채 늘어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 추이하고 이런 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그 부채 이런 거 다 포함한 전체 자산을 한번 따져봤더니 숫자가 1경 4,465조랍니다. 잘 감이 안 와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동그라미 한번 뒤에 쫙 붙여보십시오. 이거 참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주식 같은 거 좀 늘어나고 이래서 좀 자산 사이즈는 크게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늘어났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가계는 빚도 늘어나고 쓰지도 않고 좀 이런 걸 보이고 있는 게 확실하게 좀 보이는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추석 이후에 2달 동안 그 분양되는 물량만 해도 부동산 물량이 상당히 많다고 하죠. 그렇죠. 올해 부동산을 통해서 좀 경기를 띄우려는 그런 시도가 많았고 실제로 부동산 경기가 조금 화랑을 보였고요. 그 여파가 연말에 좀 더 몰리는 것 같습니다. 10월부터 11월 2달간 전국에서 158곳, 11만 9,450가구의 분양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간 부동산 조사업체에서 발표한 숫자인데요. 2010년 이후에 이 2달치 분양 물량이 최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24곳 7,79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고요. 서울에 있는 분양은 거의 대부분 재건축 아파트 물량이어서 반포나 송파 이런 지역이 좀 많고요. 경기는 65곳 5만 7,345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평택, 김포, 다산 이런 택지지구의 물량들이 조금 많고 지방 전체를 따지면 61곳 5만 47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건설사들은 연말을 넘기기 전에 분양 물량을 다 털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좀 성향들을 갖게 마련이고요. 현금 자산을 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겨울 전에 분양을 좀 받으려는 수요가 있어서 연말이 되면 이렇게 분양이 좀 몰리는 성향은 있는데 특히 올해는 이 물량이 좀 많다고 하니까 실수요 위주라면 연말 분양 물량을 좀 잘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론스타 얘기는 끝나지가 않는데요. 이 론스타가 제기를 했던 소송 중에 하나 정도 이긴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론스타 얘기는 몇 번 전해드리면서도 계속 좀 분노를 느끼며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오늘 고등법원에서 양도소득세 반환 소송에 대한 그 심리가 있었는데요.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서 결국은 론스타 손을 일부 좀 들어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외환은행 팔았을 때 냈던 양도소득세를 돌려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돌려받는 건 아니고요. 일부 돌려받게 되는데요. 이 론스타가 미국에 있는 사모펀드인데 벨기에의 페이퍼 컴퍼니 LSF KEB 홀딩스라는 이 지주회사를 만들어 놓고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외환은행을 인수를 했다가 나중에 하나금융에 이걸 팔았는데요. 매각 대금이 매각 차익이 3조 9천억 원이 넘어서 양도세 10%로 3,876억 원을 부과를 했는데 한국하고 벨기에는 이 조세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남대문 세무서에서는 이게 벨기에에서 돈이 간 게 아니고 벨기에 통해서 미국으로 다시 간 거 아니냐, 또 최종 투자자들은 다른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세금을 매겼습니다. 요 논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는데 이 양도 대금 일부가 미국으로 가 있는 것은 미국하고도 또 조세 조약을 맺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돌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으로 간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는 게 정당하다. 그래서 3,876억 원 중에 2,100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 나머지 1,770억 원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2,100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긴 게 정당했고 1,770억 원은 돌려줘야 된다. 이게 1심 판결이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둘 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기각을 세무서하고 론스타 모두 했는데 이 항소에 대해서 기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을 그대로 따라라. 1,700억 원은 돌려줘라. 이런 결론이 오늘 내려졌습니다. 얄밉기는 하지만 또 이게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법 논리는 맞는 것 같습니다. 법 논리로는 맞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들을 때마다 이 뉴스를 볼 때마다 화가 나는 일인데요. 앞으로 이런데 휘둘리지 않게 정부 당국이든 세무 당국이든 금융권이든 정신 바짝 차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리고 끝나지 않은 그 투자자 국가 소송이죠. ISD. 이거는 지금 아직 남아 있잖아요. 이게 본 게임이죠. 이게 훨씬 금액도 크고요. 5조 원대. 또 계속 지켜보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 선물 중에서 이 과일 세트가 있잖아요. 근데 과일이 무거운 건지, 과일 바구니나 박스가 무거운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박스의 무게가 과일 세트에 포함이 되는 걸로
된다고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비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우리가 박스를 먹으려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일을 질소 과자 얘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 과일 세트를 팔면서 무게를 박스를 포함한 무게를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는 거는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데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답니다. 그러니까 뭐 완충제 뭐 이런 것도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 과일 세트의 무게에다가 그걸 포함해서 표기한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실정법도 위반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인가요? 이 컨슈머 리서치가 이 조사 11개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1,100개의 과일 세트를 중량 표기를 조사를 했는데 순수하게 과일 무게만 밝힌 게 193개, 약 17%고요. 나머지는 총 중량 뭐 이렇게 표기를 하든가 박스 무게 포함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8kg짜리 사과 배 세트를 59,900원에 파는 그런 그 오픈마켓에서 이 세트가 있었는데 이걸 사서 과일 무게만 재봤더니 6.6kg, 나머지 1.4kg는 박스 무게였습니다. 화나는데요. 8kg라고 해서 샀는데 1.4kg는 우리가 박스 값으로 이걸 산 거니 완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런 물건들을 과일 세트 같은 걸 팔 때는 실제 중량을 표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박스 무게가 얼마다라고 밝힌 것도 문제고 밝히지 않고 총 중량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도 다 실정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가공식품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가공식품 뭐 이런 쪽은 그 총중량 그 식품위생법 이런 쪽에서 총중량하고 속의 내용물하고 표기가 제대로 돼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아마 이런 소비자 단체에서 조사를 한번 더 해보실 필요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이쪽은 좀 사각지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과일 무게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물려지는 건지 혹은 뭐 그 처벌이 좀 가벼워서 계속 이러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아직 이런 걸 제대로 조사를 안 한 것 같고요. 조사 후에 어떤 처벌이 있는지는 또 후속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센트럴 프루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개인연금 가입했다. 나도 가입했다. 와, 10만 원 넣었는데 12만 원이 쌓인다. 놀랍다. 카드 쓰면 연금이 월 2만 원 더 쌓인다. KDB 대우증권 연금저축 신용카드 서비스. KDB 대우증권. 연금저축 월 10만 원 납입, 신용카드 100만 원 사용 시 2% 캐시백 적립.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세계적인 자동차 그룹이죠. 폭스바겐.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을 했던 사실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판매가 전면이 중단됐는데요. 이게 디젤 차량 5종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재조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미국과 같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궁금합니다. 잠시 후 생생경제 2부에서 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는 선물이 있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보내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입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주시는 분이 대상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 아이의 엄마, 9 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 원 소득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집앤잡, 오늘은 여성 창업가 김가영 대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럼 지금 어느 쪽으로 창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모바일 호텔 당일 예약 서비스를 창업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여행, 호텔, 그리고 O2O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창업을 결심한 이유나 혹시 계기가 그럼 있으셨나요? 처음부터 창업을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이제 오늘 남은 호텔을 모바일에서 할인해서 예약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호텔나우라는 사업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 그 이후에는 직접 호텔들을 만나보고 이 사업이 될 수 있을지 결정해보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창업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또 비용 같은 면도 궁금하거든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실제 수요가 있는지 호텔들을 만나보는 일을 제일 오래 했어서 비용이 따로 크게 들진 않았었고요. 한 6개월 정도는 호텔들을 쭉 만나면서 참여하실 의향이 있는지를 좀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다른 창업가분들에 비해서 되게 젊어 보이시거든요. 혹시 나이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저 올해로 29살입니다.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제가 우선 사회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같이 일할 분들 찾는데도 어려움이 좀 많았었고, 또 이제 모르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다른 분들이 도움을 주지 않으셨으면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창업을 꿈꾸는 우리 청년분들에게 여성 창업가로서 조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근데 제가 하면서 제일 체감하는 건 좋은 사람이랑 함께하라는 조언이 가장 많이 와닿았고요. 같이 일할 사람은 나중에 바꿀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분하고 같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는 거는 증명이 되었는데 아직은 이제 안 알려진 것들도 좀 있어서 좀 많이 알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행을 가실 때 꼭 미리 예약하지 않으셔도 호텔나우만 믿고 떠나실 수 있게끔 좀 잘 준비해서 알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여성 창업가 김가영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살맛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윤경의 생생경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요. 미국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하다가 적발이 된 폭스바겐. 국내에서도 적발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폭스바겐 그러면 세계 판매는 2위고 유럽에서는 판매량이 1위 업체입니다. 폭스바겐의 그룹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그룹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했던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 판매는 전면 중단이 됐고 리콜 조치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형사 고소를 당할 수가, 기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폭스바겐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도 이 차종들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장치 조작 파문, 대덕대 자동차공학과의 이호근 교수님과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폭스바겐 이 디젤 승용차 배출가스 장치 조작 파문이요.
정말 크게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배출가스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디젤 엔진의 경우에는 이제 가솔린 엔진보다 질소산화물이라는 게 오염물질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올해 9월부터 기준이 새로 적용된 데는 유로 6 같은 경우군요. 90년대 초반에 유로 1부터 쭉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바로 전 단계였던 유로 5 규제부터 그 질소산화물 규제만 놓고 보면 승용 디젤의 경우는 킬로와트당 0.18g 이하에서 0.08로 2배 이상 강화됐거든요. 예. 결론 이제 유로 6가 적용되게 되면 거의 CNG 버스처럼 디젤 엔진들의 그 배출가스나 질소산화물 같은 것들이 거의 청정에너지처럼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몇 년 전부터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이런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엄청 힘들고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폭스바겐의 경우는 이제 배기 제어 관련 프로그램을 좀 조작해서 시험치만을 높이고 예.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그 장치가 꺼져서 오염치가 유로 6 기준을 훨씬 넘어서도록 조작을 했다 이런 것인데 이 사실을 미국의 이제 환경보호국인 EPA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렇게 고발하게 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발견을 했을까요? 예? 어떻게 미국 EPA에서 이 발견을 했을까요? 미국 EPA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예. 올해만 재조사하는 차량의 항목이 21개 차종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스케줄을 가지고 그 판매해서 본인들 차량에 대한 어떤 기준이 이만큼이다라고 얘기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네. 그 재조사 과정에서 이게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디젤 차량들의 그 배출가스 배출량이요. 예. 그러면 실제로는 규제를 많이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그렇죠.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실제 뭐 40배 이상 배출된다고 하기 때문에 결론은 예. EGA라고 그 배출가스 순환 장치가 있습니다. 네. 배출가스가 바로 배출되면 워낙 많은 오염물질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차량 내부에서 재순환시키면서 그 질소산화물을 모으고 나머지만 내보내게 되는데 예. 그럴 경우에는 승차감 같은 게 좀 떨어지고 소음이 좀 발생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차량의 출력이 다소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일반 도로에서 주행 중에는 오프해서 꺼가지고 예. 실제 운전자들이 출력도 높고 승차감도 좋게 느끼게 만든 것이지만 실제 환경적인 면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그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있나요? 아니면은 환경 규제를 위반했기 때문에 좀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방금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운전자 개개인이 보면은 차량에 대한 선호도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힘이 좋아지고 승차감도 좋아지고요. 소음 진동도 줄어들고 본인은 배출가스 배기구는 옛날에 한번 재밌는 문건이 있었는데요. 예? 배출가스 배기구는 제 차 뒤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달리면서 신나게 차량을 밟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도 그 연기는 제 코로 들어오지는 않고 뒤로 가거든요. 예. 대개 운전자들이 이렇게 짧은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환경은 특히 캐나다 같이 전 세계적에서 환경에 대한 아주 관심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환경이 인권에 우선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정도로 환경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환경이라는 자체가 우리 후손들에서 우리가 빌려서 쓰는 겁니다. 네. 내 살한다는 개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반드시 보호돼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신뢰가 완전히 깨졌겠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폭스바겐 자동차 상당히 많이 팔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폭스바겐은 실제 폭스바겐 하나만 놓고 보면은 약 15.6%인가 요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폭스바겐은 그 브랜드 11개를 가지고 있는 아주 대규모 그룹이거든요. 예. 아우디가 약 1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하고 아우디만 합해도 국내 시장 점유율이 28%입니다. 네. 이 얘기는요. 1위인 벤츠가 약 20.2%고 2위인 BMW가 19%고 늘 폭스바겐은 3위다 하지만 아우디하고 다른 차종까지 합하면 국내 수입돼서 돌아다니는 디젤 엔진이 장착된 수입차의 예. 3대 중 한 대는 폭스바겐 그룹일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렇군요. 뭐 예. 좀 비싼 차지만 뭐 람보르기니나 이런 것도 다 포르쉐도 그렇고 폭스바겐 그렇죠. 거잖아요. 예, 벤틀리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배출가스 그럼 장치가 조작된
그러니까 시험에서만 통과하고 다시 기준을 위반하는 이 차가 판매됐을 가능성이 있나요? 예, 처음에는 폭스바겐 측에서 뭐 대륙별로 판매되는 차종의 엔진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개연성이 적다라고 발표를 했다가요. 네. 뭐 오늘 하루에만도 여러 가지 발표 내용이 계속 바뀌면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대 규모까지 판매가 됐고 네. 하드웨어는 동일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악성적인 이런 걸 심었기 때문에 국내에도 그런 것들이 판매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비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연비조사를 다시 하기로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연비조사라는 것은 판매되는 수십 종의 차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순환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연비조사 대상은 약 21개 차종이 올해에 아마 재조사를 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놨는데 그중에 A3까지만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A7이나 이런 차종에 대해서도 추가로 우리 국토부에서 조사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골프, 제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리콜 명령이 떨어진 차종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연비조사 다 들어가게 되나요? 예, 지금 현재 뭐 명확한 입장은 표명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돼 있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도 그 차종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골프나 제타, 비틀, 아우디 A3 이런 부분 특히 골프 디젤과 파사트 디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베스트셀러 그룹에 속하는 인기 차종이었기 많이 때문에 팔렸죠. 예. 그렇죠. 이건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하게 되면은요. 미국하고 우리나라 기준이 혹시 같나요? 다르진 않나요? 많이 다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뭐 리콜 명령을 내리겠고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배출가스 조작이 밝혀질 경우에 애석하게도 현재까지 예전에도 방송에서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한 차종당 최대 10억 원까지의 벌과금을 무는 것 외에는 크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메이커나 제작자 입장에서는 자발적인 리콜, 기업 이미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리콜 조치를 우리 국민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애매한 상황인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그 소비자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소비자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 늘 외국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불합리하고 우리나라 국민 소비자들이 운전자들이 좀 이렇게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되는데 문제는 기업이라는 것은 늘 최대한의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게 정당하거든요. 근데 물론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죠. 그렇죠. 신뢰를 바탕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단은 소비자 권익보다는 어느 정도 여태까지는 기업의 어떤 수익이나 권익을 우선시하는 법 체계가 아직도 좀 상당히 지배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양심에 맡겨야 된다라는 조금 아쉬운 게 우리나라의 현재의 법 현실입니다. 이건 사실 있으나 마나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폭스바겐, 아우디, 뭐 벤틀리고 뭐 이런 것들 다 신뢰를 가지고 봤던 차들이잖아요. 예전에 그 일본 도요타 자동차 급발진 숨겼던 그 사태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랬다가 도요타가 지고 폭스바겐이 확 올라갔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폭스바겐 지금 시총도 많이 날아갔다고 하고요. CEO도 날아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상당히 크죠. 벌써 폭스바겐의 주가 총액이 뭐 두 자릿수 약 18% 정도 내려앉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 소식을 접한 세계 각국에서 이제 불매 운동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런 부분 때문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그 업체나 메이커는 독일이나 유럽 차들이 좀 전반적으로 동일시에서 보기 때문에 타격이 크고요. 미국이나 한국 자동차 메이커도 디젤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영향이 있든지 뭐 2분 포인트 이 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일본 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사익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도요타랑 그 도요타 사태 때문에 일본 차 한동안 굉장히 좀 안 팔리고 그랬었는데 독일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맞습니다. 옳으신 판단이에요. 참 떨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미국에서도 뭐 비슷한 게 이게 결국은 그 배출가스 후처리 장치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소수를 쓴다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고 실제 비용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손을 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유혹이 늘 많았기 때문에 다른 네. 메이커에 대해서도 아마 전반적인 조사가 실시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덕대 자동차공학과의 이호근 교수였습니다. 미래가 궁금해? 스마트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마트 IT 뉴스. 스마트 IT 뉴스 시간입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남혜연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던 기업이에요. 넷플릭스. 네네. 예, 실제로 한국에서 미국 아이디로 접속을 해가지고 보기는 했거든요. 예. 네. 근데 한국에 그냥 진출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한국 진출한다는 소문은 꾸준히 있었죠. 근데 발표 자체는 좀 갑작스럽게 느껴지긴 했는데요. 그러게요. 네네. 한 열흘 넘었죠. 예. 그레고리 피터스 넷플릭스 글로벌 사업 총괄이요. 서울에서 열린 국제방송 영상 견본 전시에서 한국 진출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괜히 구멍 찾아서 보려다가 예, 뭐 진출한다니까 그렇기는 한데 네네. 이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기존의 방송국이라든지 예, 이런 곳들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할 만한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넷플릭스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업체인지 일단 간략하게 소개부터 해주세요. 단순하게 비교하면요, 티빙이나 푹 같은 건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예. 티빙도 알고요. 예. 예, 셋톱박스 없이 인터넷으로 방송 콘텐츠를 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네. 예,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단말기에서 쉽게 볼 수 있게 하는 인터넷 앤스크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인터넷 앤스크린 서비스. 예. 재밌는 건 이 회사가요, 1990년대에 생긴 회사거든요. 알고 있어요. 예. 원래는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걸 빌려주던 곳인데요.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온라인 스트리밍 회사로 빠르게 변했고 세계 1위가 됐습니다. 네. 예, 지난해 기준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6조 5,500억 원 규모고요. 현재 50여 개 국가에서 6,500만 명의 가입자가 이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넷플릭스의 기세가 미국이나 이 유럽 같은 곳에서는 상당히 기세 등등하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네네. 근데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설명은 좀 했나요? 아니, 공식적으로 따로 확인된 것은 없는데요. 네. 추정은 아주 무성하죠. 이 소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정리해 주세요. 예, 통신사업자랑 얘기가 가장 많은데요. 예. 일단 KT랑 LGU+가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통신사들 공식 입장은요, 이 넷플릭스가 올해 연초에 CJ 헬로비전을 비롯해서 IPTV 3사랑 논의를 한 적은 있지만 그 수준에서 더 이상 진척이 된 건 없고요. 실제로 손을 잡는 것을 검토한 바도 없다,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계속 나고 있는데 이 넷플릭스가요, 그동안 다른 나라에 진출할 때 그 지역의 사업자와 손을 잡고 들어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왜 소프트뱅크랑 손을 잡았죠?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과금 체계인데요. 이 통신사랑 같이 손을 잡았을 경우에 이 통신사 지로용지에 자기네 사용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잖아요. 네. 또 이런 IPTV 업체나 통신사업자들 같은 경우엔 이미 수백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을 거고요. 또 IPTV에 인터넷망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이 서비스 구축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아주 대단한 당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넷플릭스가 들어온다 그러면 다 당황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 일단은 진척이 되게 없는 게 이 통신사 입장에서는요, 올해 초에 넷플릭스 측이 방한했을 때 IPTV랑 수익률 배분을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구체적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지만 9대1, 8대2의 수익률을 넷플릭스 측에서 요구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나 8이 넷플릭스의 몫이 되는 건 거죠. 너무 많네요. 예, 통신사 입장에서는 한 번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고요. 또 하나는 넷플릭스랑 손잡을 경우에는 그 고품질의 컨텐츠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망관리 비용도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효용성을 얼마나 주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한 12,000건 정도의 컨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IPTV 사업자들도 그것 이상의 콘텐츠를 이미 제공하고 있고요. 네. 또 이미 넷플릭스의 주요
하우스 오브 카드 이런 것들은 예, 케이블이나 IPTV를 통해서 이미 공개가 그렇죠. 되고 있죠. 예. 그 외에 넷플릭스만 갖고 있는 것은 한국 정서에 좀 잘 안 맞는다거나 혹은 오래된 콘텐츠가 많아서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또 IPTV에서 이미 48시간 내에 거의 동시 서비스로 VOD 서비스를 미국 드라마를 하는 서비스를 내놨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콘텐츠 자체가 한국의 방송 지역을 흔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자체 콘텐츠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추천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그 회원에 대한 어떤 그 관리가 잘 되고 추천을 잘해주고 이것 때문에 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나라 그 통신 사업자나 케이블 업체에서 좀 두려워하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네.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 일단 우리나라도 하고는 있잖아요. 하고는 있는데 넷플릭스의 그 알고리즘은 정말 영리해요.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 시청자들이 한 번에 이런 콘텐츠를 몰아본다거나 연관해서 오래된 콘텐츠를 여유 있게 보는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된 콘텐츠를 소비한다기보다 지금 당장 인기 있는 신작 영화라던가 베스트 10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썼는데 약간의 무리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넷플릭스에 그런 기술이 들어와서 특정 업체랑 손을 잡게 된다면 고도화 부분에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하우스 오브 카드는 굉장히 잘 봤던 드라마인데 매니아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마니아층이요. 예. 그래서 매니아층을 또 잡게 된다면은 넷플릭스의 진출이 하나의 또 위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업계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그 컨텐츠보다 넷플릭스란 이름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네, 그 진짜 무서운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랑은 손을 안 잡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이랑 손을 잡았을 때 단독으로요. 그럼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걸 그동안 공급하던 거 이쪽이 독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이쪽으로 다 콘텐츠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쪽에서 엄청난 마케팅 차별화 포인트가 생긴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HBO가 한국에 콘텐츠를 단독 공급할 때요. LG U+랑 단독으로 맺었잖아요. 예. 예, 그때 한 분기 가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2%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고객들의 항의도 왜 내가 가입한 그 IPTV에서는 왕자의 게임이나 뉴스룸을 볼 수가 없느냐. 이런 부분이 압박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IPTV에서도 HBO랑 계약을 맺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았거든요. 그거는 이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들어왔네요. 네네. 물론 LG 플러스가 엄청난 마케팅 그 이득을 가져갔고 HBO도 원하는 그런 조건에 조금 더 유리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넷플릭스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남 기자가 예전에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온다면은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스마트 TV에 앱의 형태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었나요? 네, 맞아요. 저 했었죠. 물론 지금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과금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는 건데요. 넷플릭스를 시청했으면 시청 요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통신사가 아닌 경우에 그런 과금을 청구하기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 근데 최근에 또 하나의 좀 가능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LG전자가 채널 플러스, 삼성전자가 TV 플러스 이런 것을 만들었잖아요. 별도 셋톱 없이 역시 자체 TV 운영 체제를 가지고 그 안에 실시간으로 무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는데요. 이때 넷플릭스랑 같이 손을 잡고 다양한 방법으로 요금제를 만든다거나 혹은 무료로 뿌린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서비스 하는 업체와 하드웨어 만들던 업체 이런 식의 어떤 기존의 구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시장을 놓고서는 서로 간의 패권 전쟁도 있는 거고 서비스가 계속해서 연동되고 변화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넷플릭스 근데 한국 들어오면은 성공할까요? 반반으로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단 IPTV 요금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저렴하고 또 많은 한국에 좀 적합한 컨텐츠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정서에 얼마나 적합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좀 관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제일 많습니다. 자체 제작들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한 어떤 제작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난번에 서울에서 임원이 발표를 했을 때 별의 성그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 콘텐츠를 브라질에 유통했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류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취향을 좀 저격한 콘텐츠를 만들고 네. 이거를 동남아나 중국 시장 겨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생기겠죠. 그렇군요. 이 지역의 감성을 얼마나 네네. 좀 이해를 하느냐. 그 현지화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현지화. 전략을 잘 한다면 네네. 그리고 뭐 어차피 들어오기로 했다고 하니까 네네. 방송국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콘텐츠 사업자라면은 다 그렇겠죠? 예, 지금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콘텐츠 소비자인 저로서는 굉장히 즐겁고요. 예. 혹시 제가 시간이 잠깐 되면 지난번에 약속했는데 말씀 못 드린 거 있잖아요. 클라우드 시장 규모요. 예.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작년 기준으로 5,588억 원이고요. 예. 올해는 6,775억 원 규모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 기자님은 숙제까지 다 해주시고.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남혜연 기자였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3부에서는요. 모바일 결제 시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 애플 이런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네이버, 다음 이런 업체들까지도 다 페이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 페이 춘추 전국 시대 짚어보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